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단원 3의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1910년대와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직전에 3.1운동 이전에, 즉 1910년대에 국외에서의 다양한 독립운동 전개 과정들을 또 간략하게 살펴봤었죠. 그리고 3.1운동이었어요. 자, 3.1운동 이후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민족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국외에서, 즉 만주와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무장 독립투쟁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예고를 했듯이 오늘부터는 국내에서 그럼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즉 1920년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전제를 해둬야 될 건 이른바 무슨 통치가 진행되던 시기이다? 문화 통치가 진행되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3.1운동 직후에 당시의 민족운동 세력 내부에서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3.1운동이 결국에는 목표로 했던 독립은 이루어내지 못하고 결국 일제의 잔인한 탄압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민족운동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 민족에 뭘 기르자? 실력을 기르자. 그리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뭘 쟁취해내자? 독립을 쟁취해내자. 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게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거예요.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경제 분야의 실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교육 분야의 실력을 기르자. 경제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어떻게 보면 경제를 이루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 인재를 길러내자라는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과 유사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실력 양성 운동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돼요. 즉 다양한 실력 양성 운동 단체들이 결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통치기였기 때문에? 문화 통치기였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무단 통치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결사나 집회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찌되었든 문화 통치기에는 물론 일본의 통제 안에서 벌어진 거긴 했지만, 일본 감시 안에서 벌어진 거긴 했지만 가능했기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나마 열려있는 공간에서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이 힘을 기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들이 분출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 분야는 이겁니다. 경제와 교육 분야. 자, 대표적으로 각각 하나씩 정도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경제 분야에서 펼쳐진 실력 양성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이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산을 장려, 널리 퍼뜨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의 물산을. 즉 일본 상품이 물밀듯이 조선으로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일본의 물건 사지 말고 어디서 만든 조선 물건 사자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산품 애용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물산장려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된 배경은 당시에 회사령의 철폐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령 철폐 같은 경우는 우리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이 회사령이 철폐됨으로써 회사를 설립하는데 허가가 없이 뭐만 있으면 된다? 신고만 있으면 되게 됩니다. 1920년에 이게 실시가 되는데요.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이 조선으로 진출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찌되었든 허가제가 실시가 될 경우에는 일본 기업들조차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했어야 돼요. 1910년대에는, 회사령 시기에는. 자, 그리고 쉽게 일본 기업들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사실 원래는. 물론 조선 기업들보다 훨씬 쉽게 허가를 내줬지만 일본 기업들한테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일본 기업들도 해외로 진출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갖추지 못한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괜히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위기를 겪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통제책이기도 했던 겁니다. 회사령이라는 게. 자, 그런데 1910년대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의 결과 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유럽 지역 경제가 사실상 스탑이 되면서 아시아, 특히 일본의 기업들이 큰 이익을 누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도 훨씬 기업 규모가 커졌던 거겠죠. 기업 규모가 커졌다. 클 대자죠. 커지게 되니까 이제 남는 잉여 자본들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투자처로 제일 좋은 게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규모의 일본 기업들,
대기업이 된 일본 기업들이 훨씬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바로 철폐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런 효과도 있죠. 한국인들도 회사를 설립하는데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규모가 일본 기업에 비해서는 컸다 작았다? 아직은 여전히 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게다가 요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총독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관세, 세금을 면제하려고 시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1920년대 초에. 왜냐? 이런 일본 물건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 가격이 더 높아지지 않잖아요. 세금이 매겨져서. 그러니까 일본 상품의 경쟁력이 훨씬 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쟁하기 힘든데 경쟁하기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관세 면제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극을 받았던 조선인 기업가들을 중심으로 민족 산업과 자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어야지만 결국에는 실력을 기르고 후에 독립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정치적으로 독립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물건을 많이 씁시다.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라는 목소리, 국산품 애용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게 시작된 곳이 어디냐면 평양 지역입니다. 자,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건 그 당시에 평양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조만식이라는 인물이 주도를 했던 거고요. 이 조만식이 주도가 된 조선물산장려회가 발족이 되면서 민족경제 자립을 목적으로 한 물산장려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국산품 애용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둡니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되게 큰 자극을 받고 계속해서 국산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광고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통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나갔던 거겠죠. 이렇게 물산장려 운동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큰 성과를 거두긴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영양 부분을 봅시다.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기는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인 기업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다는 이렇게 써야겠죠?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하는 물량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물량은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 제품들, 즉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적인 목소리를 나타내는 시각들을 주도한 게 바로 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예전에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3.1운동 이후에 다양한 사상들이 조선으로 유입이 되면서 많은 사상들이 한반도에도 알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사회주의가 3.1운동 이후에 한반도 내부에서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 물산장려운동을 상당히 비판해요. 왜냐? 이건 민족 전체를 위한 게 아니라 그 민족 내부에 있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소수의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다라고 비판하는 거죠. 즉 조선민족이 이렇게 있으면 조선민족들 중에서도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부를 누리고 있는 자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로지 자본가들을 위한 운동일 뿐이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선 민중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본다, 피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운동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본가들의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반영한 운동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조선 민중을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물산장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위축되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활동들이 수그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물산장려 운동인데, 이 물산장려 운동은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으로서의 상당히 성격, 그리고 그런 활동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겠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특히 요 사회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교육 분야와 관련해서 최초로 일어났던 운동은 대학을 설립하자라는 겁니다. 왜냐? 1910년대까지는 한국인들에게 사실상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이에요, 이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한반도에는 대학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한반도 소재 대학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서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조선교육회가 조선 총독부에게 대학 설립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당연히 총독부는 이거를 거절을 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독부가 거절을 하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학은 대학인데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사람 한 명 한 명이 세우는 대학이 만들어져야겠다라는 목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밀립대학기성회라는 조직이 이상제라든지 이승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조직이 됩니다. 이게 1923년의 일이에요. 자, 이들의 목표는 뭐였냐? 한 명 한 명이 한 푼 한 푼씩 모아가지고 모금을 해서 그 모금을 바탕으로 대학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립대학이 되겠죠. 국립도 아니고. 밀립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캠페인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거랑 비슷하겠죠. 우리 대한제국 마렵에 추진되었던 국채보상운동. 그것처럼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모아가지고 1천만 원을 모아서 우리가 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자 라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꽤나 큰 성공을 거둡니다. 엄청나게 큰 호응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자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이렇게 시켜줄 마음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20년대에 실제로 그 가능한 것과 문화통치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드러난 것과 현실과 어떻게 보면 괴리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데 얘네가 잘못하면 진짜로 대학을 세우겠네? 이런 목소리, 이런 어떻게 보면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그걸 최대한 감시하고 탄압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1923년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좌초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이거예요. 자연재해가 1924년과 25년에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엄청난 홍수가 1925년 같은 경우에는 4번에 걸친 큰 홍수가 벌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현재 지금 그 롯데타워,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잠실 있죠. 그 잠실 지역이 물길이 아예 바뀔 정도로 한강 흐름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큰 재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금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 결과 결국에는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좌초하고 맙니다. 자, 하지만 일제 입장에서도 지금 이렇게 대학 교육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대학 설립 운동이 만약에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진짜 밀립대학이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는 거 당연히 민족운동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일본식의 교육을 최대한 시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924년에 드디어 만들어지는데요. 대학이. 총독부가 만든 대학이죠. 경성 제국대학입니다. 우선은 법학부랑 의학부를 설립을 합니다. 이 법학부라든지 아니면 의학부 같은 경우는 식민통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학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을 먼저 설립을 해놓고 여기에 조선인 인재들을 어떻게 보면 입학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본식 교육을 통해 이 조선인 인재들, 청년 인재들을 일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겠죠. 자,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공학부. 이공학부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과학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기술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기술이 이상하게 썼네요. 고급 기술교육이에요. 이거는 1938년까지 신설하지 않아요. 의도는 뭐였냐? 이건 조선인들이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선인들이 굳이 괜히 고급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학문 같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식민 통치에 도움만 되면 됐지 그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1938년에 신설시켜주는 이유는 뭐냐? 이즈음부터는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쟁에 어떻게 필요한 물자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발전시킬 때 또 인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된 게 38년의 신설의 의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제국대학의 특징을 또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 입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총원이 1이라고 한다면요. 한국인은 그 중에 3분의 1만 입학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이 있죠. 이 일본인이 또 3분의 1 정도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또 3분의 1 정도 입학할 수 있었어요. 뭐 정해진 규정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결과를 살펴놓고 보면 이런 쿼터가 분명히 존재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것도 실력 양성의 운동의 흐름을 어떻게 보면 억압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이 한국인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일본에 협조하는 인물들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의도가 반영된 겁니다. 계속해서 한국인들을 억압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흐름이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경우는 고급 교육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요. 이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밑에서의 시선입니다. 일제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차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맹자들, 즉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일본 가나 문자뿐만이 아니라 한글까지도. 자, 그러니까 이런 문맹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들자라는 문맹 퇴치 운동이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기억해 두실 건 이거는 192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창간되었던 신문사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각지에 야학을 세우고요. 이 야학이라는 건 밤에 공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학교는 아니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겠죠. 그리고 한글 보급하는 강습회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문자, 여기서의 문자는 한글이겠죠. 한글을 알려주는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주도했던 활동은 문자 보급 운동이라고 하고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구호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일보는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부나로드라는 구호 아래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이 부나로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민중 속으로라는 러시안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부나로드라고 해가지고 민중 속으로 지식인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일깨워 주조라는 운동이 1800년대 상당히 활성화가 됐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돼가지고 동아일보가 요 이름을 따온 거겠죠. 당시 조선인 청년 지식인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는데 동아일보가 이걸 주도를 했다라는 거. 이거 둘 다 결국에는 문자를 보급하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문사가 주도를 했던 게 바로 문맹 퇴치 운동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신문사들이 왜 문자 보급 운동에 상당히 치중을 했을까요? 특히 한글로 된 신문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구독자를 증가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신문사를 운영하는 자본가들의 입장이 반영된 거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왜 신문사였을까? 요런 데 좀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들 입장에선 그런 어떻게 보면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선어 학회라는 한글이 아니죠. 한국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어가 일본어였으니까요. 조선어를 연구하는 학회도 만들어지면서 이 학회를 중심으로 강습회가 개최가 되고 한글 보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동안 어떻게 보면 일제가 방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이 과정에서 한글을 보급하고 다양한 문자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하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지자 1935년부터는 이런 활동들이 전부 다 전면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30년대의 분위기예요. 요 30년대의 분위기는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요 문맹 퇴치 운동이 왜 결국엔 중단이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69쪽에 있는, 교과서 169쪽에 있는 생각 키우기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요 설명을 듣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 1과 자료 2에 자료 1의 조선물산 장려의 취지서와 자료 2의 중상계급의 이기적 운동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고 우리 설명을 들어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읽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선생님은 믿고요.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요. 물산 장려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조선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요. 조선 경제가 자립해야 된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립까지 완벽하게 꿈꿨느냐라는 거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이걸 주도했던 자본가들은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결국 조선민족의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통한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는 시각들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물산장려운동을 자료 2에서 극단적으로 비판한 까닭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선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고 주장하는 이 실력연서 운동은 조선 자본가들,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신이 있는 자본가들이 성장을 하면 이 조선민족이죠. 이 조선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조선민족 전체가 이 자본가들이 이끌고 가면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산계급의 이기적 운동을 작성한 사람은 다른 생각인 거죠. 이건 결국에는 자본가들만 배부리는 운동일 뿐이다. 결국에는 이 대부분의 조선 민중들, 즉 대부분의 노동계급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하지 않냐. 얘네 같은 경우는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많이 보는데 오히려 조선 민중 같은 경우는 큰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즉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한 까닭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본가라든지 중산계급처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뚱이만 있어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 노동계급의 이익은 결코 같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물산장려운동은 자본가의 이익만을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물산장려운동처럼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운동은 결국에는 그 민족 내부에서의 계급 갈등,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갈등을 감추려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에 불과하다 라는 입장에서 물산장려운동을 비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입장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라는 이념입니다.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핵심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반자본주의.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구조적 모순을 타파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려서 무슨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 평등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구조적인 모순은 도대체 뭐냐? 방금 설명한 겁니다. 자, 소수의 자본가들이 있어요. 가진 자. 이 가진 자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의 대부분을 독차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자, 생각을 해봅시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죠. 자,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만들어지고 이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즉, 노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해내는 거. 이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이윤 전체를 받는 게 아니라 뭐만 받는다? 임금만 받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선 노동자들이 노동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이윤을 창출을 해낸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일부분만 이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있죠. 이 나머지 부분. 이건 누가 독차지한다? 자본가들이 독차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자본가들이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라든지 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조금의 임금만 가져갈 뿐이지 이윤의 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이런 이윤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엄청나게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고 투자를 한 자본가들이 대부분의 이익을 갖고 간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주의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어떻게 보면 동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여기 나와 있는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건 결국에는 자본가만 배불리는 활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대다수의 조선 민중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활동이니까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없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즉 민족운동이라는 게 1920년대가 되면 이런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계급 간의 계급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와 민족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로 어떻게 보면 나뉘기 시작한다는 걸 요걸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방금 설명한 걸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3.1운동 이후에 벌어진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실력 양성 운동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력을 길러서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된 뭘 쟁취할 수 있다?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한계냐? 결국에는 실력 양성만 계속해서 더욱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다 보니까 점차 이 독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보다는 실력 양성이라는 당장의 목표에만 초점을 맞춘 활동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활동들은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안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이런 활동들을 불법적으로 규정을 한다면 아무리 실력 양성을 주장을 하더라도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질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 뭔가 이런 자립이라든지 아니면 독립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점차적으로 이 민족운동, 민족의 실력을 기르자라는 움직임 내에서 점점 목소리가 또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독립이라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주장을 안 하고 포기할 수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 내부에서는, 실력양성운동 내부에서는 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자, 반대로 야,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괜히 독립이라든지 자립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활동도 못하면 안 되잖아. 실력양성에 초점을 좀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온화하고 유화적인, 소극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하고 점점 더 목소리가 나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1920년대 어떻게 보면 상황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통치에 일본이 노렸던 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낚여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어떻게 보면 갈등을 우리 스스로 해소하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본의 탄압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력 양성 운동 중에서도 선 실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목소리만 더욱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걸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제의 문화 통치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분열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라요. 우리가 분열된 이후에, 분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분열된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드는 목소리만 크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면서 그들이 나중에 변절하는데, 친일파로 변절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던 거죠. 이게 문화통치입니다. 문화통치 때문에 우리가 분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분열이 우리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노력으로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독립을 향해 가는 방향에 우리 스스로의 힘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게 문화통치였던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추가적으로 전개가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